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 근무하고 있는 박상준이랍니다. 저는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통한 모던 워크플레이스의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맞추어 우리에 대한 보안 위협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이에 대한 보안 규정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보안 침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40억 개 이상의 기록이 노출되었고, 그리고 보안 침투가 일어난 지 140일이나 지나서야 탐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오늘 침투가 일어나고 대략 한 140일이 지나서야 겨우 보안 침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부분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대형 기업 중에 52%가 데이터 유출 사고를 신고하였고요.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의 공격 위협도 있지만 내부 직원으로부터의 정보 유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벤더의 너무 많은 종류의 보안 제품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종류, 서로 다른 종류의 보안 제품들이 관리상 문제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전통적인 보안 부분뿐만 아니라 시대가 바뀌면서 프라이버시 및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요구사항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45%의 기업에서 소송 및 데이터 보안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였고요. 전 세계적으로 계속 컴플라이언스 및 프라이버시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개인용 어플리케이션을 회사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용으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들이 보안상 안전하게 개발되거나 배포되는 것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의 고민을 좀 들어보았습니다.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보안은 너무 복잡하고 광범위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보안 사고가 났는데 난지도 모르고 140일이나 지났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공격이 계속 더 지능화되고 가속화되는 추세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또 관리해야 될 보안 장비는 너무 많고 인력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럽 개인정보 보호 같은 개인정보 유출 규정이 강화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직원이란 공격이 걱정이 되고 개인용 어플리케이션을 업무용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걱정이다 라는 답변을 주신 것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하고 문서에 대한 관리가 전체적으로 부실하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보안 영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윗부분의 네 가지가 전통적인 보안에 대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좀 더 추세가 복잡해지고 지능화된 추세를 띠고 있습니다. 반면 프라이버시 및 컴플라이언스 규정 준수인데요. 그 영역에 대해서는 좀 더 제재가 강화되고 준수가 되지 못할 경우 많은 비용 손실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규정을 위반함에 따른 벌금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정보가 노출됨에 따른 브랜드의 가격 하락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보안은 저희는 트러스트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그 모던 워크플레이스에서 기본은 트러스트, 즉 신뢰입니다. 근데 신뢰를 구성하는 것은 이렇게 5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보안,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 규정 준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각 국가, 그리고 지역, 업종별로 요구되는 규정에 대한 준수입니다. 네 번째는 투명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데이터의 위치, 관리 현황, 작업 내용 등이 투명하게 공유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가용성에 대한 부분이고, 데이터의 다운 없이 항상 높은 운영률을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항목들이 트러스트를 이루는 항목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절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각 항목별, 즉 보안, 프라이버시, 컴플라이언스, 투명성, 고가용성별로 절차에 따른 보호가 필요한데 그 절차는 3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탐지, 두 번째로 방어, 그리고 세 번째로 대응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을 탐지하고 그리고 위험에 대한 방어를 하고 혹시 방어가 안 된 공격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고 대응에 대한 결과를 분석해서 더 나은 탐지 방법을 도출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진은 유럽에 있는 어떤 성입니다. 이 성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슬라이드가 우리의 전통적인 보안 대응 방법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로 성 안에 머물고 바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외부로부터의 공격은 주로 성벽을 두껍게 그리고 높게 쌓는 것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는 자꾸 바깥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도래는 두 가지로 촉발되었는데요. 첫 번째가 클라우드 서비스이고 두 번째가 모바일 서비스입니다. 이 둘 간에는 서로 어떤 것이 먼저 왔다라고 보기 어려운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로 인해서 모바일이 촉발되었고 또 모바일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클라우드가 활성화되는 현상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기존의 성 안에만 있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현상을 맞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적합한 모델은 에어포트 모델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에어포트 모델의 특성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누구나 자유롭게 오갈 수 있습니다. 다만 신원 확인은 여권을 갖고 하고요. 오가는데 가지고 다니는 짐은 엑스레이 등으로 철저하게 검사를 합니다. 여객이 기존에 다른 보안 관련 이력이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즉각 대응반이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곳곳에 CCTV가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현상을 즉시 자세히 알고 나중에 사건을 분석하는 데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성벽을 두껍게 하고 높이 쌓는 것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보안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에어포트 모델로 도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에어포트 모델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대응은 플랫폼 기반의 빌트인 전략입니다. 보시면 그 왼쪽에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왼쪽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인프라 측면이고 서비스의 종류에 상관없이 제공이 됩니다. 즉 어떤 서비스를 쓰시든 물리적 보안과 운용 보안,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안전하고 각종 컴플라이언스에 맞는 운영, 그리고 다수의 글로벌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또 보안을 잘 준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측면입니다. 이 부분은 고객이 선택하시는 영역이고요. 저희는 안정적인 트러스트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조화롭게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는 인증 및 접근 통제, 그 다음에 침해 방지, 정보 보호, 보안 관리 이 네 가지 영역으로 볼 수가 있겠고 오늘 세션은 전반적으로 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인프라 측면과 클라우드 서비스의 기능 측면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인프라 측면은 좀 내용이 단순하긴 한데요. 장표가 많지는 않습니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비스 레벨의 보안입니다. 보안 서비스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은 어떤 보안 대응 방법 한 가지만 갖고는 완벽한 보안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각 항목별로 여러 단계에 걸쳐서 보호를 해야만 안전한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부분들은 크게 레이어별로 물리적 레이어, 그 다음에 논리적 레이어, 데이터 레이어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물리적 레이어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 관리하시는 엔지니어라든지 아니면 출입 통제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잘 보호하고 인가받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화벽이라든지 아니면 침입 탐지, 침입 방지라든지 이런 네트워크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적 레이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자동화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프로세스에 대한 보안과 연결되어 있는데 가능한 한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지 않고 자동화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혹시나 발생시킬 수 있는 실수이거나 아니면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탈취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자에 대한 권한 제어, IT 관리자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더라도 그 관리자의 권한에 대해서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해서 그 문제점들에 대한 부분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 개발 수명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처음의 기획, 개발, 그리고 배포, 운영의 단계에 각각에 대해서 보안에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고 개선점을 확인하고 대응 방법을 마련하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드시는 어플리케이션에 비해서 보안에 매우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스템의 경우에는 안티 멀웨어가 설치되어 있어서 멀웨어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패치를 항상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성이 발견되었을 때 바로 패치를 함으로 인해서 취약성을 없애서 보안성을 강화시키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데이터에 대한 부분인데 데이터의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중요한 부분은 하나의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 여러 고객이 상존하는 멀티 테넌트 서비스라는 점입니다. 여러 고객이 하나의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스토리지라든지 프로세싱에 대한 부분들의 분리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Azure AD를 통해서 각 고객사별로 완벽하게 분리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암호화 및 무결성에 대한 부분인데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해당 데이터 내용이 위변조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신다면 그 서비스의 종류에 상관없이 항상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레벨 보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글로벌, 업종별, 그리고 지역별로 다양한 종류의 대부분의 프라이버시 규정과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단지 기술적으로 보호를 하지 못하는 물리적 보안 부분이라든지 논리적 보안 부분, 관리적 보안 부분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에 다수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갖고 있고 한국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2개의 독립적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 내 레드팀과 블루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레드팀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를 대상으로 해킹을 하는 팀이고 그 다음에 블루팀은 그 레드팀을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방어를 하는 팀입니다. 이 두 팀이 항상 운영이 됨으로 인해서 클라우드 상에 있을 수 있는 보안 취약성을 찾아내고 그리고 이를 모니터링하고 방어하는 기법을 향상시켜서 전체적인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이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노력입니다. 네, 앞부분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종류에 상관없이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가 갖고 있는 기본 보안 측면을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 끝까지는 고객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기능 측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는 안전한 보안을 위해서는 4가지가 조화롭게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증 및 접근 통제에 대한 부분이죠. 사용자 인증 체계, 그 다음에 사용자별로 내부 시스템 또는 자원에 대한 접근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해 방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있을 때 이 공격들이 차츰 지능화되고 그 다음에 빨라지고 있는데 이 지능화되고 빨라지고 있는 공격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지능적으로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보보호 서비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문서 및 이메일이 사전에 인가된 사용자에게만 허용되도록 통제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통합 보안 툴을 이용하여 보안 상황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하고 통제권을 유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매핑되는 서비스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것은 각각 항목에 맞추어서 앞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 가지 항목 중에 첫 번째 해당되는 인증 및 접근 통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 인증이 필요한가? 이거는 뭐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수 있는 내용이지만 몇 가지 팩트를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의 보안 취약성은 크레덴셜 정보의 탈취에 의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취약성은 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거에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73%의 경우에는 패스워드가 여러 시스템에 쓰는 패스워드가 같은 패스워드를 사용하여 한 개 시스템의 패스워드가 노출되면 다른 시스템에 있는 에 대해서도 공격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80%의 임직원들은 승인받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섀도우 IT라고 하죠. 기존의 IT 팀이 모든 회사의 자원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클라우드화, 모바일화가 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좀 제한되어지고 통제 못하는 영역들이 생기게 되는 부분이죠. 우리는 기존에는 좌측 하단에 있는 이 부분, 온프레미스, 그 다음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영역에 주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 디바이스, 문서, 정보, 인프라 등을 여기에 안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고요. 대부분의 공격들을 원 안에서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환경에서는 보호를 해야 할 자원이 여기 온프레미스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이 전체 사스 또는 클라우드로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서는 비즈니스 중심의 통합 인증 체계가 기본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중심의 보안에서 사람 중심의 보안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인증 및 접근 통제의 기본적인 사상은 이렇게 세 가지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프론트 도어에서 차단하는 것입니다. 가장 최앞단에서 막을 수 있는 부분에서 가능한 한 많이 막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디바이스 및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통합된 접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종류에 상관없고 어플리케이션 종류가 여러 가지라도 한 가지 일관된 그리고 통합된 접근 통제에 대한 정책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부분의 취약성이 비밀번호 탈취에 의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조금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이제 조건별 그 통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만약 내부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사용자가 외부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고급 사용자 계정인지 비밀번호가 노출되었는지 민감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하는지 또는 디바이스 자체가 관리되지 않고 있는 디바이스인지 또는 그 악성 코드가 탐지가 되었는지 뭐 이러한 만약이라는 조건을 달았을 때 거기에 적합한 접근 통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접근 통제를 제어하거나 아니면 다중 인증 체계를 갖고 가거나 아니면 강제로 비밀번호를 리셋하게 하거나 접근을 막거나 아니면 제한된 접근만 허용하는 이런 정책을 선택적으로 조건에 맞도록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정밀한 보안 정책을 세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을 전반적으로 낮추지 않으면서도 보안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모바일 디바이스나 사스 어플리케이션의 상당수는 기존 IT팀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보안 사각지대인 섀도우 IT가 생기게 되는데요. 사용자가 사용하는 각종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 위험도를 측정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을 내려야 합니다. 또한 이메일과 같이 친숙한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도 상황에 맞게 접근 통제를 달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오피스 365 클라우드 앱 시큐리티 및 마이크로소프트 365 클라우드 앱 시큐리티로 구현이 가능한데 내용을 보시면 오피스 365 안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 또는 오피스 365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더라도 서드파티의 다른 사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관리 부분을 M365 클라우드 앱 시큐리티와 5365 클라우드 앱 시큐리티가 지원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좀 더 강력한 인증을 위하여 생체 인증 및 생체 인증을 통한 멀티팩터 인증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문이나 얼굴 인식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으며 100가지 이상의 생체 인식 기능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앞에 보셨던 헬로 기능을 통해서 Azure AD 인증을 받으려 할 때 만약 해당 디바이스가 보안에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및 온프레미스 어플리케이션 접근이 자동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단순하고 그리고 통일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SSO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장에 이어서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만약 사용자가 다른 디바이스를 사용한다면 비밀번호를 다시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는 오피스 365 및 다른 기타 온프레미스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할 수가 있고 또 필요하다면 본인 스스로 패스워드 리셋 기능을 IT팀의 도움 없이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장표는 윈도우즈 10이 어떻게 SSO 토큰에 대한 부분을 보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인증에 관련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공격 중 한 가지가 패시 더 해시 공격인데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윈도우즈 10은 크리덴셜 가드를 통해서 이 부분을 보호하는데 크리덴셜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하드웨어가 일반 OS와는 다른 부분으로 부분에서 분리하여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일반적인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커널이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인 OS 부분과 그 다음에 비밀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부분이 버추얼하게 분리가 되어 있어서 설령 해커가 OS에 침입을 해서 통제권을 갖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비밀번호의 탈취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관리자와 같은 IT 관리자와 같은 고급 사용자에 대한 통제권도 필요합니다. 꼭 필요할 때만 필요한 시간만큼 권한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관리자가 한 행동에 대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사용자한테 그 경고를 하고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이후 취약점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을 세웁니다. 지금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처음에 도메인 사용자가 있는데 이 사용자가 필요하여 그 전역 관리자, 글로벌 그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럴 경우 권한을 회사에서 주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역 관리자의 경우에는 주요 계정에 대한 접근만 가능하고 이 역시도 시간의 제약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 사용자는 전역 관리자에서 도메인 사용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이 모니터링 됨으로 인해서 만약 이 사용자가 원래 목적한 바를 벗어나서 사용할 경우 나중에 경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합된 인증 및 접근 통제에 대한 솔루션을 보셨습니다. 통합된 인증 및 접근 통제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습니다. 그 사용자에 대한 인증 단순화 부분은 윈도우즈 헬로우, 그 다음에 싱글 사인온 SSO, 그 다음에 멀티팩터 인증에 대한 부분이 되고요. 강력한 패스워드, 그리고 관리자 측면에서는 Azure AD 조인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용자가 적당한 사용자인지 정확한 사용자인지를 검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자 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중 팩터 인증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다중 재층 인증에 대한 부분이 있고 강력한 패스워드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조건에 따른 접근 통제에 대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 패스워드가 도난되는 걸 방지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PC, 윈도우즈 10에서는 크리덴셜 가드를 이용하여 비밀번호가 OS하고 분리된 공간에 저장이 되어서 패스워드 탈취에 대한 부분을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자에 대한 부분들도 정해진 시간, 정해진 권한에 대한 부분을 주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회수를 함으로 인해서 아이디가 불필요하게 유출되는 보안 사고를 막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저희가 전체적인 4가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인증 및 접근 통제, 그 다음에 침해 방지, 그리고 문서 보안에 대한 부분, 보안 관리, 이 4가지 중에서 주로 인증 및 접근 통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두 번째로 침해 방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해 방지는 지능화된 침해에 대해서 방지를 하고 이거에 대한 빠른 대응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호해야 할 항목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호를 할 때는 PC라든지 주로 디바이스 위주의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상 보호를 해야 될 대상은 이렇게 네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원에 대한 부분,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것이죠. 두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및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디바이스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부분, 이렇게 네 가지를 보호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각각에 대해서 취약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각각에 대해서 보안 취약성이 없다면 해킹 당할 이유가 없겠죠. 이 취약성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미니마이즈 할 수 있을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보안 위협에 대하여 다음의 세 가지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능화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의심스러운 행동에 대한 탐지를 하고, 그리고 탐지한 행동을 기반으로 빠르게 대응하는 이 세 가지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이 보호해야 될 네 가지 항목별로 보호 탐지, 대응 기법을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보호 기법은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와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죠. 먼저 사용자 보호 측면에서는 복잡하고 지속적인 신원 공격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행위에 대하여 탐지를 하고, 그 다음에 폴스 포지티브에 대한 부분들을 지능적으로 감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탐지율을 높이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및 데이터에 대한 보호 측면에서는 외부로부터의 의심스러운 메일이라든지 아니면 링크에 대한 차단, 그리고 바이러스 검사, 관리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 차단, 공유에 대한 관리, 위험 탐지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보호에 대한 부분인데요. 디바이스 보호는 디바이스로 들어오는 침해를 방지하고 적절한 통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보안 위험 및 평가, 그리고 위험성이 있는 곳에 취약점을 제거하고 규정 준수를 유도하는 절차가 필요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보면, 첫 번째, 사용자 보호 측면에서는 조건별 접근 통제로 초기 단계부터 안전하게 조직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권한에 대한 관리로 위험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에 대한 보호의 경우에는 이메일을 통해서 첨부가 오거나 아니면 이메일 본문에 링크가 들어올 때 그런 공격에 대한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샌드박스를 이용하여 단말이 위험에 직접 노출되지 않고 이메일을 통한 공격을 차단하고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및 데이터 보호에 대한 부분인데요.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교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향상된 위협 방지 기능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 중요도와 그 다음에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얼마나 경고를 받았는지를 확인해서 적절한 대응을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디바이스에 대한 보호인데요. 디바이스 자체에 악의적인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내부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악의적인 웹사이트로 접근할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근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지능적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차단된 것을 보실 수 있게 되겠고요. 이 부분이 어플리케이션 가드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버추얼 머신 기법을 이용하여 그 중요한 윈도우스의 구성 요소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덜 중요한 영역하고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OS가 아닌 곳에 격리를 해서 보호를 하고, 아울러 새로운 윈도우스 서비스인 윈도우스 디펜더 익스플로이트 가드를 통해서 취약점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스 디바이스 가드, 그리고 윈도우스 어플리케이션 가드를 통해서 악성 프로그램, 악성 어플리케이션이 무단으로 설치가 되거나 아니면 실행되는 것을 중시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에 대한 차단을 할 수도 있지만,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싱 공격을 받아서 그 잘못된 멀웨어를 클릭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차단 기법을 이용하여 방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환경에 걸쳐서 각종 서비스를 보호하는데요. 클라우드 또는 클라우드가 아니고 온프레미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보안 평가, 그리고 그 평가에 기반한 권고를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평가 및 권고를 기반으로 관리자는 취약점을 완화시키고, 그리고
전반적인 보안 안정성을 높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전체적인 공격에 대해서 차단율을 굉장히 높일 것이지만 보안 사고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잘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항상 보안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조직에서 보안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탐지가 필요한데요.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보호가 먼저 현행이 되어야 되고 이제 탐지라는 부분인데 손상된 데이터 사용자 신원을 탐지하고 어떤 부분들이 노출되었는지 그 다음에 악의적인 어플리케이션 및 데이터가 있지 않은지를 탐지를 하고 그리고 고급 위험, 지능화된 위험과 비정상적인 행위를 탐지를 하고 그리고 클라우드 및 온프레미스 환경에서의 위험을 탐지해야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각각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 내에서 의심스러운 행동 탐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ATA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는 비정상적인 신원에 대한 동작 그리고 악의적인 공격에 대한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 어떤 사용자가 여러 개의 PC에 접근해서 특정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9대는 정상적인 PC로 보여졌지만 16대는 사실 비정상적인 시스템, 이 사용자가 접근하면 안 되는 시스템으로 보여졌는데 이 부분이 혹시 해커가 이 사용자를 중간에 매개체로 좀비 PC를 이용해서 접근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해볼 만한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의 비정상적인 동작 및 이상을 감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사람이 아무리 전문가라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탐지를 즉각적으로 또 자세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인텔리전스 기능을 이용하여 수행하게 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앱 시큐리티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고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의 위험도를 평가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365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다른 사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합니다. 어떤 부분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 다음에 레귤레이션상 또는 컴플라이언스에 위배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평가를 하고 그 어플리케이션의 비정상적인 동작 또는 이상을 감지합니다. 이는 머신러닝 기법의 행위 학습 기반을 통해서 구현이 됩니다. 또한 방대한 양의 threat intelligence를 통해서 공격 패턴을 파악하고 분류하고 이를 적절하게 차단을 합니다. 오피스 365 Threat Intelligence를 통해서 악성 전자메일과 파일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수많은 메시지와 URL을 추적한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리포트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떠한 종류의 악성 코드들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 악성 코드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 그런 부분들이 누구한테 주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협 상황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하고 누가 현재 공격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사용자에 대한 보호를 함으로 인해서 사전에 공격에 대한 부분들이 확산되기 전에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윈도우 디펜더 ATP의 경우에는 디바이스 상의 비정상적인 행위를 탐지합니다. 아울러 고급 공격 및 제로데이 어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바이스에서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 디바이스의 과거 6개월 동안의 기록을 다 사사시 찾아서 검색하여 공격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파일을 감염시키고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IT 관리자 또는 보안 관리자는 문제점들에 대한 트랙을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에저 시큐리티 센터를 통해서 클라우드 및 클라우드가 아닌 온프레미스 상에서도 어떤 지능적 위협들이 있는지를 탐지를 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리포트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맨 처음이 보호를 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이 이거에 대한 탐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보호를 하였고 탐지를 하였으니 탐지를 기반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이 내용은 사실 단순합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앞에 보여드렸던 탐지 단계에서 탐지된 내용을 갖고 적절한 조치를 자동 또는 정책 배포 등을 통해서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상된 아이덴티티에 대한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패스워드가 노출되거나 아니면 접근 통제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대한 부분이죠. 그 마이크로소프트 ATA라는 서비스, Advanced Threat Analytics, 지능적 고급 위협 분석 서비스를 통해서 탐지된 공격에 대해서 적절한 권장사항 및 대응 조치를 권고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권고 사항은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던 레드팀이라든지 블루팀이라든지 전문가, 보안 전문가들이 각 공격별로 대응 방법을 마련하고 인텔리전스 기능을 이용하여 적절하게 가이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 앞으로 예상되는 실행 가능한 공격에 대해서 다음 단계를 검토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드립니다. 그래서 공격이 오기 전에 또는 공격이 오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한 침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메일이 내 받은 편지함에 도착하기 전에 악의적인 내용으로 확인이 된다면 이를 즉시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일정 기간 검역 기간에 넣거나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 딴에 도착하기도 전에 안전하게 이메일을 통한 첨부 파일 또는 악의적인 URL에 대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만약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되면 사용자한테는 통지가 감으로 인해서 문제점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앱 시큐리티를 통해서 탐지된 공격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적절한 권장 사항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어플리케이션들이 현재 사용되고 있고 사용자 수는 얼마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종류들은 어떤 것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어플리케이션 종류 그 다음에 중간 정도의 리스크 갖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러트를 발생하게 되고 이 얼러트를 기반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정책을 세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10 기반인 경우에 윈도우즈 디펜더 ATP를 통해서 탐지된 공격에 대해서 이에 대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재발 방지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패치를 하였고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아직 패치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사용자 공격에 대한 부분은 누구한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공격들이 주로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시간의 추세에 따라서 조직의 보안 지수가 얼만큼 높은지 낮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애저 시큐리티 센터를 통해서 탐지된 공격에 대해서 권장사항을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각 여러 가지가 솔루션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각각이 맡고 있는 영역이 좀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신원이 있었고요. 보호할 대상으로 4가지가 있었죠. 신원,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 그 다음에 디바이스, 인프라스트럭처 이 4가지를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에 대한 보호, 위협 방지에 대한 부분들은 각각의 서비스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한 줄씩 정리를 해보면 ATA를 통해서 신원 관련된 정보를 자세하게 확인하였고요. 그 다음에 애저 시큐리티 센터를 통해서 보안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애저 AD를 통해서 조건별 접근 통제 정책을 수립하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앱 시큐리티를 통해서 오피스 365 애플리케이션 및 기타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가시성과 보안 위협을 완화하는 기능을 제공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EOP를 통해서 알려진 공격에 대한 메일 공격을 차단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5365 ATP 기능을 이용하여 메일 통해서 알려지지 않은 공격이 들어올 때 이 부분을 차단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5365 Threat Intelligence 기능을 이용하여 오피스 365 상에서 보안 위협을 탐지하고 이를 분석하여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윈도우 디펜더 ATP를 통해서 윈도우 10의 디바이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보안 위협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긴 했지만 애저 시큐리티 센터를 통해서 전반적인 보안 상황을 조망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4가지 꼭지가 있었습니다.
신원 및 접근 통제, 그 다음에 침입에 대한 침해 방지, 그 다음에 정보 보호, 그리고 보안 관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앞에 두 가지는 설명을 드렸고 세 번째 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보호는 문서 및 정보에 대한 풀 라이프 사이클, 문서 및 정보의 생성, 분류, 보호, 유통, 소멸 이 전 단계에 대해서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정보 보호의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데이터의 증가율이 과거에 비해서 50%나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41%의 조직에서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가 되겠죠. 45%의 조직에서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위협에 대한 보안 통제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내년 5월에 발효되는 GDPR의 경우에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규정을 지켜야 되는 데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대응이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감한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문서 및 정보의 라이프 사이클, 풀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보호를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방법은 절차는 첫 번째로 탐지를 하고 정책에 따라서 그 개인정보라든지 아니면 파이낸스 정보라든지 아니면 그 의료 관련된 정보라든지 이런 민감한 데이터에 대한 검색을 하고 탐지를 합니다. 어디에 데이터가 있는지를 탐지를 하는 것이죠. 탐지된 데이터를 갖고 이 데이터의 중요도,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 일반 정보, 오픈해도 되는 공유 정보 등을 분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분류된 정보에 맞게 각각의 적정한 암호화, 그 다음에 액세스 제한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하게 되고요. 그러한 일련의 프로세스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보고를 하고 지켜지지 않을 때 경고를 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정책을 수정하는 것, 이런 절차들이 선순환 구조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는 민감한 파일이라든지 문서에 대한 전체적인 수명 사이클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데이터는 여러 군데서 생성이 됩니다. PC 안에서 될 수도 있고요. 이런 SaaS 어플리케이션에서도 회사에 관련된 정보가 생성이 되거나 수집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런 데이터 중에서 어떠한 중요한 정보가 있는지를 탐지하는 것이 일단 진행이 될 것이고요. 일단 정보가 모아지면 탐지된 정보 중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어떤 파일들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에 대한 라벨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라벨링에 따라서 적정한 암호화, 사용 권한 통제,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표시를 하는 부분 또는 얼마 동안에 보존을 할지 그 이후에는 삭제를 할지 또는 공유를 대한 부분들을 허용할지 차단할지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은 다시 온프레미스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위치에서 보존하고 공유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누구한테 공유가 되고 있는지, 잘못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보호 및 대응 그리고 적절한 치료가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보호, 보존, 만료, 삭제에 대한 데이터 거버넌스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데이터 또는 정보가 이제 소멸하게 되는 형태까지 전반적인 풀셋에 대한 풀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정보보호 솔루션을 사용하면 조직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전체의 문서의 수명 주기 동안 중요한 데이터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디바이스, 그 다음에 클라우드, 온프리미스에 걸쳐서 포괄적으로 보호를 하게 됩니다. 먼저 탐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지금 윈도우즈 10 디바이스 또는 모바일 디바이스 또는 회사의 디바이스 또는 임직원 개인 소유의 디바이스 이런 부분에서 회사에 관련된 비즈니스 데이터가 어떤 것이 있는지 비즈니스 데이터가 아닌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는 오피스 365 안에서 오피스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에 그 개인정보라든지 파이낸스 정보 같은 것이 있지는 않은지를 탐지하는 절차가 먼저 수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본 정보 유형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것은 재무 관련 템플릿, 건강, 그러니까 헬스 관련 템플릿, 그 다음에 개인정보 관련된 템플릿 등이 있습니다. 유럽, 미국, 글로벌에서 제공하고 있는 레귤레이션 기반으로 어떤 개인정보 타입들이 있는지 이런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디파인한 정보의 유형, 우리 회사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또는 타입의 정보에 대한 부분을 보호해야 해 라고 한다면 그거에 관련된 부분들을 템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탐지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탐지가 됐으니 그거에 적절한 분류를 해야 할 텐데요. 민감도에 따른 데이터를 분류하고 레이블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부분들은 자동 분류, 그 다음에 권고 분류. 자동 분류는 사용자가 분류를 하게 되면, 관리자가 정책을 세우게 되면 자동적으로 해당 문서라든지 정보가 분류가 되는 형태고요. 또는 이런 단계로 민감도를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사용자한테 권고를 하면 사용자가 수용을 하거나 아니면 적절한 이율 저스피케이션을 해서 수용하지 않는 것들, 이런 분류가 있을 거고요. 또는 적절하게 그 문서에 대해서 한꺼번에 수동으로 사용자가 재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 분류 체계 말고도 고객별로 적절한 분류 체계, 분류에 대한 라벨을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픈할 수 있는 개인 관련된 정보, 매우 중요한 하이 컨피덴셜, 그 다음 기밀 컨피덴셜, 일반적인 자료, 외부에도 오픈할 수 있는 자료,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이외에도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는 레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의 라벨링은 보시다시피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하이 컨피덴셜, 그 다음에 컨피덴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템플릿으로 뭐 파이낸스 팀에서 쓰고 싶은 파이낸스라든지 아니면 뭐 HR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템플릿을 만드실 수 있게 되겠고, 이런 것들은 문서와 함께 따라서 이동을 함으로 인해서 설령 문서가 우리 시스템 조직 내에 있지 않고 외부로 유통이 되고 공유가 되더라도 그에 대한 통제권을 아직도 회사 내에서 사용자가 갖고 있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특정 그룹 또는 부서별로도 정책을 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위치, 나는 이메일만 관련된 부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클라우드 서비스 스토리지만 한다든지 뭐 이렇게 정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블에 대한 스키마하고 설정에 대한 부분들은 고객사의 상황에 맞게 정하실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문서에 대한 특정 유형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적절한 정책을 권고합니다. 그래서 내용상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 있거나 파이낸스 관련된 정보가 있거나 또는 회사가 규정한 정보가 있거나 할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컨피덴셜, 기밀에 해당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고 라벨링을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민감한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컨피덴셜인 것으로 판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여기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표시가 되었고요. 그래서 카드 번호인 것으로 확인되어서 자동적으로 컨피덴셜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이메일이 왔을 때 이 이메일에 대한 기밀 체계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또는 이것은 얼마 동안 보존을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책을 세우면 사용자별로 그 정책에 대해서 적절한 이메일에 맞는 정책을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보호 단계인데요. 보호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디바이스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및 온프리미스 영역이 있게 되겠습니다. 디바이스 영역에 대해서는 디바이스 자체에 대해서 암호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원격의 디바이스를 도난당하거나 아니면은 분실했을 때 원격에서 해당 디바이스를 지우는, 아니면 디바이스 자체에 대해서 기업 영역과 회사 영역과 그 다음에 개인 영역을 구분해서 회사 데이터는 회사 영역에만 저장될 수 있도록 강제화를 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및 온프리미스에 대해서는 파일을 암호화하거나 아니면 적절한 권한 및 권한 기반의 제한을 하거나 또는 데이터가 유출되는 걸 방지하는 DLP에 대한 부분을 적용하거나, 또는 그 문서 내에서 이 부분은 기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워터마킹을 제공하거나 데이터의 보존 또는 기한, 종료, 그리고 삭제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보호의 영역으로 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인데,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은 장치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도 권한이 없는 사용자는 암호화된 장치에 대해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동이 가능한 저장소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비트라커를 통해서 암호화를 거므로 인해서 그걸 누가 탈출하더라도 내용을 볼 수 없게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난, 유출인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 장치에서 데이터를 원격에서 삭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윈도우즈 10의 경우에는 비즈니스 영역과 개인 영역을 구분을 하여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만들어진 데이터는 자동적으로 비즈니스 정보로 인식을 하여 우발적인 예상치 못한 유출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책에 있는 IT 부서는 비즈니스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눌 수 있고요. 사용자 비즈니스 영역에 있는 문서라든지 정보를 카피해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개인용 어플리케이션에 복사 및 붙여넣기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회사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있던 문서 정보를 카피한 다음에 개인 어플리케이션 뭐 아웃룩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쪽으로 카피를 하게 되면 차단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 장치 관리 기능이 있는 보안 장치인데요. MDM, MAM 기능들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장치에 대한 암호화, 그 다음에 핀 요구, 그 다음에 탈옥이 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추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요구하는 세컨더리 또는 멀티팩터 인증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장치 및 PC의 특정 어플리케이션 및 URL 주소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해서 악의적인 웹사이트로 의도하지 않게 가거나 또는 피싱 공격에 대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수준에서 선택적으로 와이핑, 삭제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중 아이디를 사용하게 되면 회사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 내 개인 데이터와 분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사 및 또는 뭐 이동, 카피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DLP 정책을 이용하여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외부에 보내려고 할 때 세분화된 DLP 정책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경고를 하거나 아니면 차단하는 것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정 사이트 또는 사서함 또는 폴더별로 컨텐츠를 무제한으로 보관하거나 아니면 특정 기간 동안에만 보관하는 이런 전체적인 데이터 거버넌스 기능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이 어떤 정책에 대한 수립인데요. 이 정책에 따르면 정보는 7년 동안 보관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딜리트를 하는, 삭제를 하는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세워지면 이 정책을 적절한 문서에 적용을 시키면 그 문서는 자동적으로 해당 정책을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정보를 탐지하고 그거에 대한 분류를 한 다음에 적절한 분류에 따른 보호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따르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마지막 단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더 많은 제어를 위하여 보안 플랫폼 전반에 대한 가시성 및 적절한 대응 행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시성의 경우에는 정책 위반이 있는지, 비정상적인 데이터 행위는 없는지, 그리고 문서의 접근 및 공유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용자의 권한 상승 부분은 없는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사용 현황에 대한 부분들은 없는지, 폴스 포지티브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거에 기반하여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적절한 대응 또는 사용자를 검역소에 넣어서 이제 사용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다음에 문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소멸하는 기능, 그리고 그 파일에 대한 검역소 보관, 그리고 그 통합 관리 시스템하고 서로 간의 연동 이런 부분들을 행동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과 조금 중복되긴 하는데 DLP를 이용하여 컨텐츠가 정책에 위반되면 위반되었다라는 것을 팝업으로도 알려주게 되고 사건 보고서 이메일로도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제공 보고서를 통해서 이전 정보 보고 정책을 조정할 수 있어서 정책에 대해서 개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서가 공유가 되면 어디로 공유가 되고 있는지 공유된 내용들,
그리고 그 문서를 접근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지도라든지 사용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추적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공유를 하였는데 적당한 공유가 아니었다고 판단되어지면 즉시 리보크를 해서 더 이상 문서가 유통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고급 정보 또는 지능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용자에 대한 부분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안정성 부분들,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추적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맨 처음 말씀드렸던 네 가지, 신원 및 접근 통제, 그 다음에 침입 방지, 그리고 정보 보호, 마지막으로 보안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실 대부분 앞에 나왔던 솔루션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상당 부분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은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너무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복잡한데 내용을 한눈에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그 비효율적인 대응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보안관리는 이 세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자원들에 대한 보안 상태가 어떤지, 그 다음에 위협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가시성을 보실 수 있게 되고요. 가시성이 확보가 되면 적절하게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보안 정책을 정의하고 어떤 부분들을 통제할지 이런 통제 항목을 설정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그리고 보안 가이드 단계가 되겠습니다. 내장된 인텔리전스 기능과 권고 기능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어떤 부분들을 빨리 보안 레벨을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를 하고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된 가이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근저에 그 인텔리전트 시큐리티 그래프라는 것을 통해서 제공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는 단순히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클라우드 서비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아웃룩 서비스라든지 기타 스카이프 서비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광범위한 컨슈머용 클라우드 서비스, 그 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광범위한 텔레메트리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고 저희가 가장 적절한 보안 권고를 작성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근저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시성이라든지 통제, 보안 가이드를 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시성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자원들에 대한 보안 상태 및 위험들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사용자의 각각 또는 관리자 권한이 있을 경우 해당 사용자에 대한 보안 상태를 확인하고 통제합니다. 지금 보시면 Azure AD Privileged Identity Management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사용자에 대한 부분들이 일반 사용자였는데 특정하게 일시적으로 전역 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싶은 경우가 있다면 그 부분들에서 일시적으로 시간 제약을 둬서 줄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가시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우리 회사의 디바이스들은 전반적으로 안전한가라는 부분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윈도우즈 디펜더 시큐리티 센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패치는 얼만큼 되어 있는지, 혹시 알려지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엔드포인트 보안에 대한 완벽한 가시성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앱 시큐리티 및 5365 클라우드 앱 시큐리티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가시성 및 보안 평가 등을 한눈에 보실 수 있게 되고요. 이 어플리케이션 중에 비정상적인 행위가 있을 경우 이걸 알려주는 경고 메시지까지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설치형에서 온프레미스에서 사용되는 자원에 대한 보안 평가 및 이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요. 이거에 따라서 적절한 평가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해당 부분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바로 전인데요. 통제 부분입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탐지한 영역에 대해서 통제를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앞부분과 설명이 좀 이어지는 부분이라서 앞에서 탐지를 하고 여기서 이제 통제를 한다라는 부분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보안 가이드에 대한 부분인데, 적절한 보안 코칭을 받게 됩니다.
이 가이드는 내장된 인텔리전스 기능을 통해서 구현이 가능합니다. 조직의 그 액세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급 보안 보고서라든지 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수정 권장사항, 그리고 어떤 위협들이 있는지에 따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보실 수 있고, 이거에 대한 권고를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화된 보안을 위하여 엔드포인트별로 권고사항을 제공합니다. 윈도우 10이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엔드포인트별로 권고사항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경고에는 위협에 대한 치료 방법, 그리고 향후 위협에 대한 권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회사의 전반적인 보안 스코어도 한눈에 볼 수 있고, 이거를 어떤 부분에서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가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M365 전반에 대한 보안 방법을 보셨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다시 좀 돌아가서 랩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기능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능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이 네 가지였었습니다. 인증 및 접근 통제, 그 다음에 침해 방지, 정보 보호, 보안 관리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거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이거 각각별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었고, 이 서비스들은 전반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365 안에 있는 서비스들입니다. 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보안 체계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성벽으로는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포트리스 모델에서 에어포트 모델로 전환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울러 추가적인 제품 설명은 본 자료의 첨부에 있습니다. 아울러 추가적인 질문은 담당 영업사원이나 그 담당 파트너에게 문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